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여에스터 지음, 메디치 미디어 출판입니다. 여에스터, 영양이 건강의 기본이라고 믿는 의사입니다. 일반인을 위한 건강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주는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영양과 기능의학을 현대의학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에 정진하고 있으며 방송과 강연, 학회 활동을 통해 대중과 의사들에게 영양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예방의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이제 그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잊지 마세요. 프롤로그. 나는 왜 영양제를 처방하는 의사가 되었나? 어린 시절 저는 늘 골골거렸습니다. 대여섯 살 때부터 삭신이 쑤셨을 정도입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사실입니다. 만성 피로로 늘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몸이 아파 결석을 자주 했습니다. 체중도 또래보다 적었는데 식욕이 없어 음식을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근육도 많이 부족해서 오래 달리기와 턱걸이는 항상 꼴찌였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늘 무기력에 시달렸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의과대학과 전공의 과정을 간신히 마치고 의사 생활을 하면서도 피로 증세는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의학 교과서엔 갑상선 질환이나 빈혈이 있으면 피곤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검사를 받아도 모두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모든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데 나는 왜 피곤할까? 질병이 있거나 과로를 하거나 특별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의과대학에서 제가 배운 것은 질병을 진단하고 수술이나 약물로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힘들고 피곤한데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는 경우는 어디에도 명쾌한 설명이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눈뜨게 된 학문이 바로 기능의학입니다. 혹이나 궤양, 혈액검사상 수치의 변화 같은 눈으로 관찰되는 구조의 변화에만 주목하는 현대의학의 맹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프리 블랜드 박사 등을 중심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새로운 학문입니다. 기능의학은 나무보다 숲을 봅니다. 몸 전체의 기능을 중시합니다. 기능이란 웰빙 센스 혹은 컨디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능에 문제가 생겨도 X선이나 초음파, CT에서는 모두 정상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환자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저는 과학의 잣대로 고민하고 연구했습니다. 국내외 학회에 참석하고 논문을 탐독했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저와 비슷한 고민을 지닌 환자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인체의 기능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영양이란 사실입니다. 기능의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30여 년간 굳어진 잘못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갔습니다. 매일 집 주변 양재천을 1시간씩 걷고 싫어하는 채소와 과일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식단에 따라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종류와 양을 달리하며 다양한 조합의 영양제를 섭취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점점 활기차게 변해가는 제 모습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제 가족과 환자들은 물론 뜻을 같이 하는 의사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학술대회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기능의학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어도
사람의 건강이 어떻게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오랜 세월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증상으로 고통받아온 환자들에게 몇 가지 영양소를 처방했고 환자들은 영양제를 잘 먹는 것만으로도 크게 개선되는 경우를 자주 체험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영양소 요구량이 달라진다.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에 따라 영양소 요구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연령입니다. 40대가 넘어가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칼슘이나 엽산의 흡수도 많이 줄어듭니다. 임신했다면 철분과 칼슘이 더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이 있다면 비타민 D가 더 필요하고 신경이 과민해졌다면 마그네슘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평소보다 더 과로할 일이 생기면 비타민 섭취량을 늘려야 합니다. 업무량이 많거나 밤새 공부를 해야 하거나 장거리 운전 혹은 등산이나 마라톤과 같이 과로할 일이 있으면 에너지를 내는 비타민 B군을 더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뜻입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을 앓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비타민 C의 복용량을 늘리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일일 권장량을 고집해서는 곤란합니다. 현재 대부분 영양소 섭취는 일일 권장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비타민 C의 일일 권장량은 100mg입니다. 그러나 유전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100mg이 충분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부족한 양일 수 있습니다. 또 동일한 사람이라도 과로하거나 질병을 앓는 상황이라면 일일 권장량보다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대개 일일 권장량은 결핍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수준에서 책정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결핍증 없음은 건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즉, 일일 권장량이 적정 권장량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획일적으로 일일 권장량을 권유해서는 안 됩니다. 영양제에 대한 잘못된 주장 이야기, 부작용이 있다. 비타민 A를 섭취하면 기형아를 출산하고 오메가3가 당뇨를 악화시키며 비타민 C나 칼슘제는 콩팥에 돌이 생기게 한다고 말합니다. 영양제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영양제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드물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오메가3는 당뇨가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당뇨 환자의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데 오메가3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당뇨와 관련된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적으로 돌이 잘 생기는 체질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비타민 C나 칼슘제를 먹는다고 체내에 돌이 생기지 않습니다. 특히 담석, 담낭에 생기는 돌. 담석은 콩팥이나 방광에 생기는 결석과 달리 칼슘제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 역시 지난 20년 동안 영양제 처방을 해왔지만 언론에서 말하는 부작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 독성통제센터에 따르면 해마다 미국에서만 530억 차례 영양제를 먹지만 이로 인한 사망사고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미네랄 제제 7건, 식물 축출건 6건, 복합 영양제 1건에 불과하며 비타민제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망사고의 원인도 살펴보니 아기가 철분제를 사탕과 과자로 알고 과량 먹었거나 마황 등 식물 축출물의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질적으로 영양제는 약물이 아닌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부작용이란 용어는 약물을 전제로 합니다. 식품에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품에서 얻는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부작용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의사의 처방 없이 슈퍼마켓이나 약국에서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영양제를 약물로 생각하는 이유가 캡슐과 알약 형태 때문이라고 봅니다. 겉으로 볼 때 마치 약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메가3는 덩푸른 생선의 기름을 먹는 것과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칼슘제는 우유의 칼슘을 먹는 것이며 종합 비타민제는 채소와 과일의 미네랄과 비타민을, 프로바이오틱스는 김치나 요거트, 된장의 유익균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형태만 캡슐이나 알약일 뿐 내용물은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과 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가 어린데 아내가 임신을 했는데 부모님이 질병을 앓고 있는데 영양제를 먹어도 되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먹어야 한다라고 답변해 주고 싶습니다. 어린이는 성장을 위해, 임산부는 태아를 위해, 환자는 질병을 이겨내기 위해 평소보다 훨씬 균형 잡힌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양제를 고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떤 영양소가 자신의 식단에서 빠져 있는가입니다. 음식으로 충분히 먹고 있다면 굳이 영양제를 보충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식단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제로 다음 6가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D, 오메가3, 칼슘과 마그네슘 복합제,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C입니다. 이 6가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이며 따라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영양제이기도 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미국 건강기능식품협회의 2014년 영양제 섭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보면 섭취 비율이 종합 비타민제는 75%, 비타민 D는 30%, 칼슘은 24%, 비타민 C는 24%, 오메가3는 19%, 프로바이오틱스는 10%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 식탁에 이 6가지 영양소가 부족하다면 영양제로 챙겨 먹을 것을 권유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만성피로, 부신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을 알면 치료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피로가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합검진을 다 해도 원인이 안 나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삭신이 숙이고 너무 피곤해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도 아무 이상이 없으니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잠을 잘 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입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고 기운이 없어 운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밤엔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런 증상을 몇 개월 겪다 보면 대부분 의사들에게서 정신과로 가보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정신과에 가면 대체로 우울증, 불안증, 화병과 같은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물 처방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약물을 복용하기 시작하고 1, 2주도 안 돼서 약을 중단합니다. 오랜 기간 만성 피로에 시달려 체력이 떨어진 사람은 메스꺼움, 가라앉는 느낌 등 우울증 약의 가벼운 초기 부작용도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부신 기능의 저하가 피로의 큰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부신 피로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피로와 마찬가지로 비타민 B군을 함유한 종합 비타민제를 제일 먼저 추천합니다. 비타민 B를 비롯해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셀레늄, 마그네슘 등 많은 성분이 효율적인 에너지 생산과 부신 호르몬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티아민의 함량이 권장량 1.2mg이 아닌 100mg 정도에 충분히 들어있는 제제가 좋습니다. 종합 비타민제에 들어있는 비타민 B1의 함량이 낮다면 별도로 비타민 B군을 추가로 섭취해도 좋습니다. 또한 비타민 B5, 판토텐산이 100mg 이상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B5는 부신 기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C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피로와 달리 부신 피로의 경우 용량을 늘려야 합니다. 하루에 4,000에서 10,000mg을 나눠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부신 피로에 도움이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영양제는 단백질 제제, 아미노산 제제입니다. 파우더 형태로 많이 시판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생성에 중요한 근육량이 줄면 피로도 더 많이 느낍니다. 근육을 키우고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단백질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의 경우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의 섭취 비율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가 많습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과 트립토판이 부족하기 쉬운데 이 두 가지 아미노산은 수면 기능,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세로토닌과 같은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이외에도 티로신과 같은 아미노산도 조금씩 보충해주면 좋습니다. 티로신은 부신 호르몬의 원료가 되고 스트레스와 기분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백질 제제의 경우 한 가지 아미노산 성분을 고용량으로 섭취하는 것을 피하고 다양한 아미노산이 골고루 들어있는 파우더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성인병, 즉 고혈압, 당뇨, 고지혈이 있을 때 성인병, 생활습관병이 있는 사람에게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이미 약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영양제까지 먹으면 간에 너무 부담이 되지 않느냐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질병이 있을수록 또 여러 가지 약물을 많이 복용할수록 다양한 영양제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영양제는 간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영양제가 약물처럼 혈압이나 혈당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여러 가지 약물로 인한 영양소의 결핍을 막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체내 염증 반응과 조직의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현상인 이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아도 뚜렷한 원인이 없다며 노화 때문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물론 귀 속 조직의 퇴화로 이명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 성인병이 있는 사람은 이명과 같은 귀의 노화나 망막의 노화가 더 빨리 진행됩니다. 혈관의 동맥경화로 인해 조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야 할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인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기본적으로 권하는 영양제는 종합비타민제, 칼슘과 마그네슘 제제, 오메가3, 그리고 필요한 경우 코엔자임 Q10입니다. 고혈압이 있는 이들에게 부족하면 안 되는 세 가지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과 칼륨, 마그네슘입니다. 이른바 고혈압을 이기기 위한 미네랄 삼총사입니다. 항암 치료 중일 때 암을 낫게 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영양제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바로 항암 치료 중이거나 암을 치료한 후 면역 기능을 높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암 환자가 영양제를 먹으면 암세포가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굶고 제대로 먹지 않으면 암세포는 더 독한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들일수록 균형 잡힌 영양이 필요하며 음식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영양제 형태로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재발이나 전이를 줄이는 등 장기적 치료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 대부분의 의사는 병원에서 해주는 치료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먹지 말고 음식만 잘 챙겨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부분 메스껍고 토하고 입맛이 없어 제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영양결핍이 생깁니다. 영양결핍은 암세포들보다 정상세포에 더 치명적입니다. 암세포들은 신생혈관을 만들어 주위의 영양을 취하려 해보지만 영양분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한 정상세포는 말라 죽습니다. 이로 인해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고 자칫 폐렴이나 감기에 걸리면
다음 항암 치료를 제대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굶은 암세포가 더 독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잘 먹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양제 Q&A 3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언제 먹어야 흡수가 가장 잘 되는지, 여러 가지 영양제를 한꺼번에 먹어도 되는지, 보관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진료실에서 영양 상담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30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질문: 영양제를 너무 오래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답변: 식약청에 정식으로 신고되었고 겉포장의 각 영양소의 성분과 함량이 제대로 적힌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 간 기능에 손상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야생에서 나는 풀이나 미나리, 케일과 같이 알칼로이드 성분이 많은 채소를 진하게 농축해 한꺼번에 많이 마시면 간에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영양제를 먹을 때는 식약처에서 인정한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그 포장에 영양소의 함량이 제대로 적힌 영양제라면 오랜 기간 먹어도 간 기능 이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문: 뚱뚱한 사람인데 영양제를 자주 먹으면 살이 더 찌지 않을까요? 답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영양제 섭취를 꺼립니다. 영양제로 식욕이 증가할 경우 체중이 더욱 불어날 것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체지방을 효과적으로 빼려면 비타민 B와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의 도움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체내에서 지방을 연소시키는 신진대사 과정에서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부족하면 달고 기름진 음식을 더 찾게 됩니다. 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오히려 늘어나는 요요 현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할수록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지며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양결핍으로 기운은 없고 체중만 빠지는 다이어트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영양제는 매일 먹는 것이 좋을까요? 답변: 영양제는 기본적으로 매일 먹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여행이나 출장을 떠날 때 영양제를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12시간 이상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영양제는 없습니다. 음식과 같은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산화제는 12시간 이상 유해산소를 중화할 수 없으므로 적극적으로 건강을 배려하고 싶다면 아침과 저녁 2차례 섭취하세요. 다만 비타민 B가 많이 함유된 종합 비타민제는 저녁 9시 이후에 먹으면 활력이 생겨 숙면을 방해하므로 9시 이전에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의약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영양제를 평생 먹어도 될까요? 답변: 영양제를 먹다 보면 혹시 내성이 생길 수 있어 쉬었다 먹어야 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성은 항생제와 같은 약물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 그 약에 대해 효과가 없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영양제는 항생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호르몬의 경우 체내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어서 너무 젊은 나이에 과량의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질문: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서 오메가3를 먹고 있는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하는 걸까요? 답변: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영양제가 아니라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는 영양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건 아니지만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동맥경화로 인한 염증을 줄여주고 심장에 도움이 되는 HDL 콜레스테롤, 즉 고밀도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올려주는 영양제입니다. 특히 당뇨가 있고 중성지방이 높으면서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경우 오메가3를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영양제 섭취는
오늘날 인류가 가장 보편타당하게 실천하고 있는 건강행위입니다.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미국과 우리나라 정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 영양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은 성인의 약 49%, 우리나라는 약 42%가 평소에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거의 2명 중 1명 꼴입니다. 그리고 영양제 섭취는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술과 담배를 적게 하고 운동을 많이 하며 적정 체중을 유지할수록 비율이 높습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고 잘 관리하는 사람이 영양제도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소문난 운동광인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구글의 유명한 미래학자인 레이먼드 커즈와일도 포함됩니다. 부시는 종합 비타민제와 오메가3 등 서너 종류의 영양제를 매일 먹는다고 고백한 바 있고, 커즈와일은 무려 250알의 영양제를 매일 먹는다고 미국 경제지 포브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저 역시 매일 5종류의 영양제를 먹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영양제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수많은 환자들에게 영양제를 처방하며 그들의 건강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5년가량 꾸준히 영양제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스갯소리로 책사임당의 젊음의 비결은 약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건강은 누구나의 염원입니다. 적절한 운동과 충분한 휴식,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공급. 이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이 성립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